요겁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국제적으로 발생한 분쟁 지역을 점을 찍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쿠바 사태를 제외한 대부분이 중동과 동유럽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노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예요. 소련이 붕괴됐던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분쟁이 났어요. 동유럽 분쟁, 중동 분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럼 왜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왜 동유럽과 중동에서 분쟁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끝나는데 왜 그랬냐? 미국이 소련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중동 국가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권 교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유럽의 친소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중동의 친소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온갖 분쟁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국제 분쟁의 패턴을 잘 보면 이런 게 읽힙니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는 왜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중국해, 필리핀, 센카쿠 열도 이 지역일까요? 중국. 더 볼 것도 없어요. 중국. 베네수엘라도 중국. 소말리아도 중국. 파키스탄도 중국. 아프가니스탄도 중국. 남중국해 당연히 중국. 그렇죠? 중국.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조선시대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극복하고 나가서 성공을 했었고 우리는 자존심 세우다 망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을 잘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 일본 자존심 연락에 세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지금의 일본은 과거 메이지 정부 때랑 달라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봐도 지금의 일본 정부는 이 격변하는 국제 변화 속에서 옛날과 같은 외교적인 뛰어난 기량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조선이 했던 실수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혹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지금의 일본은 실패 사례밖에 연구가 안 되겠지만 과거의 일본은 성공 사례 연구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한말에 식민지를 당했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의 성공 사례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일본이 성공했던 이유는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는 걸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내가 왜 경직됐다고 하느냐? 일본은 산업국가에서 정보화 시대 국가로 못 가요. 4차 산업으로. 여러분 지금 일본 가면 현금 씁니다. 네? 그리고 직접 사람들 만나서 하고 아직도 도장 찍는 문화가 있어요. 회계할 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도장 찍어요? 요즘 다 전산 처리하지. 일본은 지금도 그 구시대적 방법을 써요. 이거 안 바꿔요. 우리나라는 벌써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첨단 쪽 시스템으로 막 가는데 일본은 지금 머무르려고 한다고. 물론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미국이나 영국한테 이용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용당했어요. 금융위기 9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등 우리나라도 미국이 됐던 서양의 금융 세력들한테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지금도 얻어 터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일본은 안 한다예요. 과거 조선이 했던 조망량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침략당한다. 누가 침략인 거 몰라? 다 알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빨리 기술적 진보를 이뤄야 살아남는 건데 일본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터지면서 하고 있고 나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야. 이게 낫다. 왜? 과거 일본이 했던 그 방식을 우리도 빨리 배워서 한다면 이번에 역전된 거를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일본만 이기는 게 아니다예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누굴까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미국이 견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 제국처럼 되는 거를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그런 거 하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우리나라 식민지 하려고 한다. 그 양치기 소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본은 절대 한국을 점령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한국하고 미국이 군사동맹만 강력하면요, 일본은 절대 대한민국을 점령 못해요. 왜? 일본의 보통 국가를 미국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미국이 맡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이 과거처럼 패권 국가로 성장은 미국이 인정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중국하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 해가지고 욕 많이 먹을 때, 그때 일본이 잽싸게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렸어요. 이때 내가 일본에 가서도 포럼에 많이 가서 봤었어요. 그때 일본 우익단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그 동맹국 파트너에서 역할을 못하니 우리 일본을 빨리 평화헌법 개정해서 보통국가를 만들어달라. 미국 정치인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미국은 원하지 않아.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을 전복시켜서라도 친미 정권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대한민국 포기하고 일본 데리고 간다? 그런 생각 없어요. 또 하나, 중국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컨트롤 범위 안에 둬요. 물론 한국도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워준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세가 한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올까 싶을 정도로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네, 잡아야 된다고 봐요. 다시 없는 기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2000년, 2015년까지 보면 투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쪽에 많이 투자했었어요. 후진타오, 시진핑 이럴 때 아프리카 자원 외교 등등을 해서 중국이 해외 투자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자원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안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16년도부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부동산보다는 운수와 철도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1대1로 사업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 이거 노란색, 이거 중국이라 그랬죠? 희한하게 분쟁 지역이 중국이 하고자 하는 1대1로 지역과 겹친다는 겁니다.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사태 등등 각종 분쟁이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전쟁, 뭐 우크라이나 친러파와 친서방파의 전쟁 이런 것일까? 아닐 것이답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대리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전쟁과 흡사하죠. 구한말 때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던 당시의 역사, 6.25 전쟁의 역사 등등과 매우 닮아있죠. 물론 현지인들은 모를 겁니다. 시아파, 하여튼 뭐 이거, 순위파 나쁜 놈. 이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큰 그림이 뭔지도 모른 채.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분쟁에서는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폭풍의 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질서가 변합니다. 뭐 근데 손잡을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딴 데 볼 거 없어요. 미국이랑 손잡아야 돼요. 미국이랑 손잡아야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못하고, 미국이랑 손잡아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동북아시아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 데이터 센터라던가 유전자 연구를 할 때 그 모든 정보가 집약돼서 어느 쪽에서 컨트롤 관리를 해야 되는가 등등등 많은 것들. 앞으로 정보화 사회거든요. 설마 여기 중국에다 해놓을까? 아닐걸요? 밖으로 빼겠지. 중국한테 그러한 정보는 돈인데 그런 패권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한테 오죠. 이거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는 건데, 이거 우리한테 기회가 왔거든요. 여기서 한국의 사람들이 쓸데없이 과거 역사를 배우면서 반민주의라는 거 이런 얘기하면 이거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거지 됩니다.
그지되는 거야. 과거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인의 정치인들의 그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용당하고 자기가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포카페이스 유지하면서 성공시켰던 그 사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것도 예전에도 얘기했죠. 여자 군대 보내기. 요양원이나 타가소나 그 유치원에서 근무를 해주면 돼요. 대체복무로. 우리나라 공익요원 하듯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애를 맡기고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여자 위한 거예요. 출산율 왜 낮아져요? 여자들도 일하고 싶거든. 돈 벌고 싶거든. 부엌대기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부엌대기를 원해? 남자들도 싫어하는데. 그건 여자들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하려면은 누군가 애를 돌봐야 돼요. 그 애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건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기 강남이 그런데 건빌딩에 한 층만 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그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출근할 때 애들 자기 거기 그 근무하는 지역에 가까운 유치원에다가 애를 맡기면 돼요. 왜? 인력이 확충되니까. 젊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직접 가도 됩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남자처럼 똑같이 아기를 돌보는 이 의무사항만 해준다면은 남녀 간에 가산점 문제 갖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 여자가 그 의무를 하게 되면은 나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 장려금 이런 거 돈 줄 필요 없어요. 왜 국고를 낭비합니까? 차라리 그 돈을 월급으로 주지. 응? 월급으로 줘서 애들을 관리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건 제가 그때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도 유아기 시절에 그게 제일 애매할 때니까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걸 국가가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남자들 월급 군대에서 받는 거랑 똑같은 월급 받고. 왜? 이건 의무니까. 이건 의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타가소에 비싼 돈 주고 애를 맡기는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전 다문화 찬성 외국인 노동자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화에 외국인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실크로드 진출을 하고 바닷길 갈 겁니다. 중국이 주도하고는 1대1로 중국이 주도하는 신실크로드, 중국이 주도하는 바닷길 항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주도의 실크로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무역 항로를 강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 지나가는 나라의 국가의 국민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바에야 아무나 받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지역의 국가들의 국민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무나 받지 말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 차이나타운 만들고 한국어 배우기 싫어요 하는 그러한 이상한 중국 애들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음식 먹고 김치는 한국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한복은 한국 것이다 얘기하는 정상적인 외국인들만 받자는 거예요. 그거 싫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민으로 살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말 하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면 한국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주민등록증 나와서 세금 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포탈을 하고 범법행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범죄자라서 차별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제재의 대상이지.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차별금지법 나는데 전 반대예요. 우리가 무슨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이런 포용적인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가 됐던 의무를 다한 자를 챙겨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런 거는 종교단체에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비자 발급해주면 안 돼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10년, 20년 일해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자식들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나쁘진 않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부모가 한국말을 똑바로 못하는데 자식이 한국말을 배우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1세대부터 한국말 똑바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8급 획득이 안 되면 비자 발급 안 한다로 나가야 돼요. 처음에 5년은 노동비자 올 수 있습니다. 5년 연장 가능해서 10년 체류 가능하거든요. 5년 뒤에 다시 노동비자 연장하려고 할 때 8급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은 절대 해주지만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한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은 지가 알아서 배울 겁니다. 정부가 또 챙긴다고 쓸데없이 교육기관 만다 이런 쓸데없이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배우게 돼 있어요. 왜? 수요가 생기면 공급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개판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 여기 빼먹었는데 역사교육. 여기 안 집어넣어져 있네. 역사교육.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했는가?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대한민국은 언제 시작했는가? 요즘 우리나라 이념 논리를 하면 그거죠. 1번, 상하이 임시정부. 2번, 이승만 정권. 아니죠. 고조선 건국부터 시작이죠. 그런 것들. 문제를 그렇게 내라는 겁니다. 한복은 어느 나라 것인가? 1번 한국, 2번 중국. 김치는 어느 나라 것인가? 1번 한국, 2번 중국, 3번 일본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도 탈락. 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스파이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말만 잘한다고 해서 받아주면 안 되죠.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역사교육 시켜야 됩니다. 역사교육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외국인 안 받아도 한국에 오겠다는 외국인은 줄 섰어요. 왜 그런 스파이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우호적인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게 호리병으로 이렇게 파였거든요. 요 파인 것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 인구가 감소해서 국민연금이라던가 이 세금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10명 인구가 미국처럼 통짜가 돼야 돼요. 일렬로.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구는 20대, 30대입니다. 그 20대, 30대 외국인 노동력 인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력 인구들을 데리고 올 때 이런 조건에 맞춰서 데려오자는 겁니다. 웬만한 외국인들 이 조건 제시에도 반대 안 합니다. 중국인 빼고. 그러니까 한국의 적대적인 외국인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몽골 사람들 이런 거 조건 제시한다고 해서 얘들 안 올 것 같아요? 다 해요. 다 하고 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숫자 충분히 확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대륙 진출을 한 다음에 수도를 한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쟤들은 백제 부흥운동이었거든. 저 수도로 옮기려고 했던 적이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도쿄에서 요소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다. 쟤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홍산 문명 있죠? 홍산 문명 유물 최초로 발견한 게 일본 제국 때입니다. 얘네들 고조선 가져가려고 했어요. 고조선. 일본은 알아요. 가지마 노보루가 한단고기 번역했죠? 가지마 노보루의 한단고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본 천황은 고조선계다. 틀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일본 천황이 백제기잖아요. 백제기고 백제는 고주몽에서 왔고 고주몽은 북부에서 왔잖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일본 애들 다 알고 있어. 일본 애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하고 이런 거를 다 끊었지만은 자기네들은 내부적으로 대륙과 연결을 하고 있었다고. 일본은 준비했었어요. 물론 전쟁에 져서 그렇지. 일본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다. 물론 이 기회를 미국이 일본한테 절대 주지 않죠. 일본은 너무나 영리하고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같이 어리버리하고 좀 개념 없는 민족이 오히려 낫습니다. 내가 계속 이거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중국처럼 13억의 인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처럼 너무나 영악하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이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덜 위협적이니까. 이것조차도 한국인의 나쁜 민족성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 될 수 있다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근성. 옛날 때 욕했어요. 나쁘다고. 하지만 오늘날 같은 4차 산업시대는 빨리빨리는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 한국의 민족성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수뇌부, 정치인들의 사고방식만 바뀌면은 정말 큰 시너지를 내겠죠.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우리는 주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이 주도하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이라던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철도 속에 우리가 의뢰 관계로 끌려가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이건 제 다른 영상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미국의 이해관계, 좋게 얘기하면 국제 질서에 포함돼서 특정 국가가 독점을 하지 않는 공유의 철도가 나올 겁니다. 공유의 항로가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 독점을 하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한국은 숟가락을 꼽을 기회가 옵니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은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방제 될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갖다 남북통일 시킨 다음에 만주까지 준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왜? 미국이 왜 한국을 키워줍니까? 남인데. 남한, 북한, 만주 따로따로겠지. 제가 원하는 것은 남한, 북한, 만주가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교류가 가능하고 연방 형태로라도 묶여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연방, 미국처럼. 즉 중화권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한자나 중국어 문화권이 아닌 한글 문화권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한국이 혼자 못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한 만주사관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이 만주사관 하면 또 친일파는 얘기가 나와요. 또 제가 얘기하는 만주사관은 과거 일본 제국이 야마토 민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사관이 아니라 저는 한민족 중심으로 한 만주사관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지역에 한민족 중심의 역사사관을 세운다 하면은 중국 다음은 한국이 철퇴를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예요. 우리가 역사적 사관을 세울 때에도 여기를 묶어서 공동으로 하되,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알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주도는 우리가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해서 북한 사람이 됐든 만주 사람이 됐든 몽골 사람이 됐든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앞서고 기술적으로도 앞서고 다 앞서요. 어차피 범알타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주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냥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식으로 나가줘야 진정 이 지역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를 지금의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무조건 다 중국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제야학자 학자들하고 저의 의견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조선, 고조선서부터 해서 있던 이 요서 지역의 홍산 문명은 한국인 것이 아니가 알타이 민족의 것이다라고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해야지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몽골도 우리 땅 거였어. 그럼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한국판 동북공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해도 그냥 다 우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고대사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현재적인 어떤 그 패권은 현재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우리가 유리하면은 어떻게 뭐 승자로서의 겸손함과 미덕을 갖추는 게 결국 고개 한번 숙임으로써 천하를 먹는 건데 굳이 고개 빳빳이 들 필요 없잖아요. 과거 일본이 야마토 다마시 해가고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 중국이 한족 중심,
한족 지상주의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인들은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외국인들 받아들인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의 국가의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탄생을 하는데 이 혼혈아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왜? 우리가 역사적 사관을 한민족 사관이 아니라 범알타이적 사관으로 가면은 우즈베키스탄 여자랑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도 우리랑 같은 형제예요. 왜? 애초부터 우리랑 같은 형제로 시작했으니까. 넌 멀리 떨어진 친척일 뿐이다. 야. 누가 형이다 동생이다도 필요 없어. 친척. 카자흐스탄? 마찬가지. 몽골? 마찬가지. 뭐 엄마가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마. 왜? 우리 국사교과서에 포함이 돼 있어. 한민족의 출발 요소지역. 여기서 확장을 해나갔는데 여기서 고조선이 분리되면서 뭐 흉노, 뭐 사만 이렇게 분리가 됐다. 너 여기에서 왔잖아. 원래 우리 한 친척이었어. 이러면 아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나라 세웠다 망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다.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왜냐하면 세계화에서 가장 문제가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은 민족사관으로 가르쳐요.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글로벌화에서 민족주의는 안 맞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판으로 막 살까 그냥? 짬뽕으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 아메리칸, 뭡니까? 머릿속에. 뭐, 금발에 푸른 눈만 아메리칸이에요? 아시아계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역사 없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5천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5천년 역사에서 역사적 시각과 지평을 이렇게 넓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보다 좀 더 유리하게 역사관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애매하거든요. 250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5천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넓게 이게 확장하면은 우리가 절대 여기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갑이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은 우리나라가 유리해질 거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이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